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강론 194페이지입니다.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의 사주명리학적 이해. 여기서 과잉행동장애는 ADHD를 말합니다. ADHD. 실제 요즘 더 많아졌다고 하죠. ADHD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상담을 요청하는 젊은 엄마 아빠 중에는 아이의 ADHD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와 반대로 아주 느린 아이들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DHD는 좀 과격한 거고요. 그 다음에 느린 아이. 이건 말 그대로 느린 거죠. 그렇죠? 과격한 것과 느린 것. 이 말입니다. 과격한 것과 느린 것. 제가 실제로 그 블로그에 여기 과격한 아이에 대한 글도 많이 썼었고, 그 다음에 느린 아이에 관한 글도 많이 썼는데, 실제 느린 아이에 관한 걸 훨씬 많이 다뤘어요. 훨씬 많이 다뤘는데, 그러니까 ADHD 이 증상 자체도 사주적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글을 안 올려서 이 글을 쓴 겁니다. 필자는 평소에 심리학과 사주명리학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전 세계에 발표되는 심리학 분야의 논문들을 챙겨보는데 최근에 ADHD에 관한 흥미로운 논문을 발견했다. 이 논문이 흥미롭게 다가왔던 이유는 ADHD가 아이들의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필자의 평소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을 심리학, 의학적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남자애들은 과격하고 여자는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ADHD 증상 중에 남자애들은 대부분 과격하게 나타나고요. 여자애들은 대부분 무기력하게 나타나는데 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한 20% 이하로 있어요. 20% 이하로. 그러니까 반대로 남자애들도 무기력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여자애들도 과격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걸 논문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미국 케네디 크리거 연구소의 신경심리학과 디렉터이자 소아심리학자인 리사 제이콥스 박사에 따르면 ADHD 증상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에게서 서로 다르게 발현되는데 그 이유는 뇌의 백질 미세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는 이런 건 모르겠죠. 그죠? 이런 건 모르고. 박사는 뇌의 백질 미세 구조를 연구를 통해 ADHD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쓰고 있었다.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확인된 남아와 여아의 생물학적 차이가 사주명리학적으로도 타당한가 하는 점이었다. 신경과학, 뇌과학 분야 의사들과 과학자들과 교류할 필요성을 느낀 대목이었다. 그래서 실제 이 이후로 심리학과 의사분들이나 뇌과학 하시는 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픈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주라는 어떤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오픈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은 저한테 아주 많은 걸 찾아가고 있죠. 어떤 거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사주 보는 방법을 알려주면 어차피 차트에 뭐가 있다? 생년월일시가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얘 이렇게 했네. 그렇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그분들한테 그냥 사주는 못 봐도 제가 알려드리는 원국과 대운의 음양만 보고도 그냥 알고 실제로 맞네 이러면서 정말 연구 공짜로 하는 거죠. 자기들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뇌과학, 신경과학, 심리학 분야의 연구 및 이론과 무관하게 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ADHD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를 상담해오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의학적으로 ADHD 판정을 받은 아이들과 진단은 받았으나 실제로 아닌 아이들, ADHD가 아닌 아이들을 사주를 통해 판별하고 있다.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 4주 강의부터 원샷 원킬, 이 4주 강론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오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남자 양대운과 음대운, 여자 양대운과 음대운, 그 다음에 사주원국의 뜨겁고
차각고를 가지고 이 부분을 받고 그게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발현되는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한번 기가 죽어버리면 반대로 행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진짜 병적으로 ADHD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운적으로 있고 그 운이 지나가면 그 증상이 사라질 것인지를 제가 판별해 드린다는 거예요. 판별을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시기가 지나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ADHD가 아닐 경우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ADHD에 의해서 과격한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무기력한 거 같은 경우는 애들이 무기력하니까 말도 느리고 글도 느리고 뭣도 느리고 다 느려요. 그러니까 아예 장애 판정까지 받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장애인으로 낙인을 찍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걔들이 20살이 되고 뭐 30살이 되고 40살이 됐을 때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자기는 그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 그런 분들이 오면 제가 오히려 그걸 또 역이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역이용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미 장애인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취업도 하고 좀 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장애인이라는 그걸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뭐 또 이게 불법도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도움 드릴 부분이 많아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논문까지 접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실제 ADHD가 아닌 경우죠. ADHD가 아니므로 약물이나 의학적 치료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필자는 사주를 토대로 아이와의 정서적인 교감 방법을 알려주거나 운동, 음악 등을 비롯해 아이에게 의욕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사는 지역을 바꿀 것도 권한다. 이 부분을 들으시니까 제 세 가지 솔루션을 아시겠죠? 어떨 경우 그러는지.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래서 이렇구나 딱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개 사주 원국을 보면 개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주 원국을 보면. 그러면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 의사소통이 안 될 때니까 가능한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역대운에 있을 때겠죠. 그러면 소음과 진동을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소음과 진동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는 지역을 바꾸라는 말은 소음과 진동도 힘들 정도로 너무 음양적으로 반대에 거기에 있을 경우는 지역을 바꾸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케이스들은 제가 어제도 상담을 하면서 자기 동생 사주를 들고 왔는데 제가 바로 보내라고 했어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나이 한 2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역대운에 그러니까 조금 늦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너무 강한 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부모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자꾸 이게 제가 이걸 보니까 아동만 생각하는 것 같다는데 이런 ADHD 증상이 성인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키 한 180 넘고 덩치 다 자랐는데 20살 때 이게 들어오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 때리는 거예요. 실제로 40살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 때리는 거죠.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애들이야 해봐야 힘으로 제어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이거는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을 바꾸고 내보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러니까 사주 원국도 봐야 되고 대운의 음양의 차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이 그 경험이나 아니면 부모들의 자세, 형제들의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죠. 얘를 극복시킬 것인가 아니면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내보낼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걸 파악해서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사주에 맞춰 테일러링한 솔루션인데 맞춤 솔루션을 줘야 된다는 거죠. 필자가 이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을 악용하는 무당과 사주쟁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답이 없으니까 어떡하냐면 특히
이게 무기력이죠. 무기력한 경우에는 그냥 들어누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떨 때는 간질 증상 같은 거 보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또 뭐 이상한 거 보인다 해서 그런 말도 해요. 실제 심리학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소음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음도 크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 무당집을 데리고 와요. 구대라. 제사 지내라. 여기에 대한 얘기도 제가 다른 강의에서 드렸어요. 굿이 일시적으로 괜찮아질 수 있는 이유도 아주 강한 소음과 진동이기 때문에 괜찮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강의를 무속, 무당 이런 걸 검색하시면 제 강의에서 그런 게 나올 거니까 보시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걸 보고 완 돈을 쏟아붓는 그런 부모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부모들을 악용하는 무당들 아주 많죠. 그리고 또 무당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래 하니까 괜찮아지더라.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한 2-3시간 해주니까 애가 좀 괜찮아지더라. 그게 괜찮아지니까 돈 받아도 안 되나. 이런,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소음과 진동이 필요하니까.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심리와 정신, 마음을 치유할 노하우도 없이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이의 정신, 신경을 치유할 노하우도 없는 것들이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을 악용해서 말도 안 되는 큰 비용을 요구하거나 효과도 없는 부적, 제사 등을 강매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주를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100%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되는지 나온다는 겁니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원래 음양학을 토대로 사주를 보고 계신 정통 사주 명리를 하시는 분들은 다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다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지금 1년 강의 시작한 지 1년 좀 지났는데 1년 이상 계속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걸 어느 정도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주명리학은 최소 전 국민이 자기 사주 정도는 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이렇거나 내 친척의 애가 이렇거나 내 손자가 이렇거나 이럴 때 어떻다? 아, 이랬어 이렇구나. 그러면 그런 일반 남들이 하는 시도,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시도도 해보는데 그 전에 심하지 않을 때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몇 가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제공된다 하더라도 솔루션 종류로 보면 소음과 진동이라는 그 틀 안에서 놀거나 안 그러면 지역을 바꾸는 정도의 그런 틀 안에서 놀고, 그 예외는 정말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예외는. 그거 역시 그 정도는 이제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한 97% 정도는 저한테 배우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정도로 보기도 쉽고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결도 쉬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심리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은 그 정말 아주 간단하게 배워서 써먹고 있는 거죠, 이미. 그렇습니다. 아동 심리학자인 캐럴린 무어 박사도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의 ADHD 증상이 다르다고 말한다. 여자아이에게는 주의력 결핍이 강하게 나타나고 남자아이에게는 과잉 행동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런 거죠. 주의력 결핍, 무기력, 과잉 행동. 그죠? 심리학자도 한국의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말해요. 말하는데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제가 주의력 결핍은 그냥 멍하게 있는 것을 말하고, 과잉 행동은 괴성을 지르거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 행동 양상을 말한다. 지금까지 필자가 80% 정도의 주의력 결핍과 20% 정도의 과잉 행동을 보이는 여자아이들을 ADHD로, 남자의 경우 그 반대를 ADHD로 봐왔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ADHD 증상은 음양의 치우침에 의해서 발생한다. 음양의 치우침에 의해서 발생한다. 여자아이의 사주가 음기인 금수에 치우쳐 있으면서 대운 역시 금수로 흐를 경우, 그러니까 여자의 사주가 아주 엄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의 사주가 양기인 목화에 치우쳐 있으면서 대운 역시 목화로 흐를 경우, 이건 뭐다? 남자의 사주가 양으로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증상이 ADHD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덥습니다. 필자가 봤을 때
일반적인 부모들의 ADHD 증상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대응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아주 과격하게 행동하거나 과격하지는 않더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경우만을 ADHD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주 활발하고 행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만 ADHD라고 생각하고 쟤는 치유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느리지만 않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이죠. 가만히 있는 애들. 너무 느리지만 않다면 그런 애들 여기는 여자아이나 내성적인 남자아이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만사가 귀찮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형태의 ADHD 증상은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필자는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냥 방치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고 본다. 하지만 표현을 하지 않는 ADHD 증상을 가진 아이들을 증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방치하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인격적 지적 결함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 문제는 대부분 이거죠. 평소에는 조용했는데, 평소에는 순했는데, 그런 애가 갑자기 사고를 쳤어요. 이거죠. 그런 아이들이 실제 이 조용한 ADHD를 가진 애들이 행동할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아주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이코패스들이 대부분 조용하고 내성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물론 범죄자가 되는 것은 극히 드문 케이스다. 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해지지 않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표현하지 않는 ADHD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드디어 행동하기 시작할 때가 그렇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을 부모들이 캐치해내야 돼요. 그냥 얘가 정말 말 잘 듣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캐치하는 방법 의외로 되게 쉽거든요. 눈빛 보면 얘가 눈빛에 총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 눈빛하고 말하는 거하고 같이 하는 애들은 이런 ADHD일 가능성이 크게 없어요. 그런데 눈빛을 피하면서 사주적으로도 음이나 양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아주 조용히 있는 것만 즐기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사실은 혼자 하는 행동이 과격한 게 나타납니다. 이런 애들이 혼자 하는 행동이 찢는다든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부순다든가 이런 행동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행동이 나타나는 게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이상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지는 않으니까, 과격하지는 않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놔둬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내적으로. 그래서 자기 밖을 벗어날 때 실제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현대사회에 특히 많습니다. 필자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자기 자식을 잘 아는 부모도, 자기 부모를 잘 아는 자식도 별로 없다. 붙어서 살다 보니 그냥 자신의 마음에 편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면 나쁘다고 생각할 뿐이다. 한 사람의 가정 내 평가와 사회적 평가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활발하다고 하는데 안에서는 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아이를 관찰해보자. 가만히 있는 저 아이가 과연 정말 마음이 평화로워서 가만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해서 그러는 것인지 말이다. 그러니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후자라면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고 안 나타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언제 나타날지 명기학적으로 알 수 있다면 아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진짜 병은 진짜 질병적인 내용과 이게 겹치면 실제 어떤 범죄나 이런 걸로 발현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생활에서 끝난 케이스가 있는데 요즘 보면 가정폭력이나 이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가정폭력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의해서 키워져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래도 내가 부모고 자식이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경우들은 되게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식이 이제 성인, 중고등학생부터 해서 대학생, 이제 중년, 30대 지나서 중년, 이 정도 되면 부모에 대한 평가를 해요. 내가 힘이 생겼을 때는.
그죠? 해요.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은, 사실은 상식적인 분들이죠. 스탠다디한 분들이라 봅니다. 그죠? 평가하지 않고 욕만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자식에 대한 평가는 자식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 못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30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자기가 아는 애들이 다른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 애들이 주로 뭐 하고 있더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문제를. 아, 얘가 예전에 이랬는데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은 언제 생각만 하고 있다? 과거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걔가 어떤 사고를 칠지 아니면은 뭐 사고라는 게 아주 다양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의 사주, 그다음에 가족의 사주, 특히 자식의 사주 이게 제대로 알아서 그 애에 대한 제대로 된 육아죠. 육아가 사실은 제가 올해 50이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볼 때도 저는 아직 애잖아요. 제가 70이 돼도 애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육아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는 한 20살 정도죠. 요즘 같아서는. 그러니까 20살 이전에 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제대로 갈지 미리 파악하는 노력을 아주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지만, 명리학적으로 한다면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제가 수많은 해결 방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방법을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진짜 제대로 사는 거죠. 편하게 사실 수 있고 잘 사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